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관훈 토론에서 대장동 의혹 특검 제안에 대해서 조건부 수용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장동 의혹 정면 돌파 카드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광주를 찾아 사과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중견 이상 언론인 클럽, 관훈 클럽 초청 토론회 이재명 후보 어제 1시간 반 정도 일정이었는데 저도 처음부터 쭉 봤는데 중간에 좀 더 길게 할게요 해서 방송도 좀 더 시간이 확보가 됐고 방송 끝난 다음에 더 했어요. 어제 주로 대장동 얘기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제 토론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토론회를 좀 보면서 대장동 얘기가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거의 의외로. 반 정도가 나온 것 좀 같아요. 이렇게 정책적인 게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좀 예. 아쉬움이 있는데 일단 좀 첫 번째 평을 하자면 과거에 대한 질문에 미래에 대한 답변을 했다. 저는 그래 좀 평가를 하고 싶고요. 예. 전체적으로 이제 대장동 얘기도 있었지만 국가 정책, 일자리, 경제, 외교 안보까지 네.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예. 본인이 준비된 대선 후보다 이런 부분들을 좀 밝힐 수 있는 자리였다고 좀 보입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네. 이제 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제 특기가 제가 봐서는 이 민생과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윤석열 후보 측과 그쪽은 지금 과거를 얘기하고 있다. 이번 대선은 뭐 대장동 몸통과의 싸움이다 하는데 이재명 후보께서는 미래를 이야기하자 그렇게 제안한 게 아닌가 예.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후보 간의 정책을 알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좋은 자리고 그런데 어제는 반 정도는 정말 대장동에 대한 그 질문만 계속 됐거든요. 일단 이후에는 정책 얘기도 나왔고 어제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어떤 토론이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대장동 의혹에 대한 국민 관심이 워낙 높으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이제 어제 얘기 중에 가장 뜨거웠던 게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예. 했잖아요. 이게 이제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게 아니라 예. 제가 알기로는 발표문에 네. 입장문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리 준비된 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장동 의혹을 털고 가지 않으면 30% 이내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밀릴 수 없다. 예. 공격적 대응으로 하겠다 이런 거고요. 네. 그 전반적으로 공격적이면서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의도하고 그대로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예. 이야기가 나온 김에요. 이재명 후보 어제 토론회에서 특검 관련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는데 이 내용 듣고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수사를 일단은 국가기관이 하는 일이니까 지켜보되 미진한 점이 있거나 또는 의문이 남는다면 저는 그게 특검 형식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의 엄정한 책임 추궁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점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후보께서 이 사건 주임 검사일 때 이 대장동의 초기 자금 조달과 관련된 부정비리 문제를 알고도 덮었다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부족하다면 이 부분 역시 특검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수사권 쇼핑을 위한 꼼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윤석열 후보의 문제는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제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직원을 잘못 관리했다. 뭐 예를 들면 충분히 100% 완벽하게 유능하지 못했다는 점 지적 외에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다는 겁니까? 없잖아요. 네, 물론 전제가 되는 부분도 함께 따라왔지만 조건부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제 앞서서 지지율 상승을 위한 부분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좀 분석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지지율 상승 부분보다는요. 이게 지금 제가 모두에서도 얘기했지만 관훈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께서 보여주신 태도는 이제 과거 말고 미래를 좀 얘기하자. 우리 더 이상 무슨 대장동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21세기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겠냐. 라는 얘기의 연장선상 같고요. 그렇게 이제 특검을 원한다면 조건부 특검을 받겠다. 하지만 대장동 부분에 있어서 후보께서 잘못한 게 있으면 한번 뭘 대봐라. 없지 않냐. 결국에는 이 검찰 수사 자체가 돈의 흐름을 잘 쫓아가다 보면
모든 게 국민의힘에 관련된 곽상도, 박영수 특검, 뭐 김만배, 남욱 이렇게 쭉 연결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주장하는 건 유동규 그 본부장이란 분께서 국간 열쇠를 맡겼더니 그쪽 큰 국민의힘의 세력들과 결탁을 해서 하나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 수사를 그러면은 뭐 한 12월까지 되지 않을까요? 뭐 하여튼 그 정도까지 보고 나서 미진하면 그래 여야가 특검을 한번 하자. 그래 더 이상 이제 과거 얘기를 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될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자. 아니 그런 의미에서 좀 얘기를 하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보면은 윤석열 후보 측에도 지금 관련이 돼 있는 게 부산저축은행 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당시에 1,100억에 대한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대출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주인검사였어요. 그런데 그때 박영수 특검이 변호사였고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집중적으로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 특검 부분을 자꾸 이쪽에서는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는 빨리 하자 하는데 이건 수사 중단하자는 소리거든요. 일단 검찰 수사를 보고 나서 예. 특검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그 검찰 수사에 대해서 자꾸 딴지를 걸지 말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여야가 기다려주고 나서 특검의 고발 사주 의혹부터 시작해서 LCT까지 가해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한번 특검을 해보자. 그런 주장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예. 조건부 특검 수용과 관련해서 일단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와 호흡을 맞춘 모습이었고 윤석열 후보는 환영한다. 국민의힘의 김기현 원내대표는 좀 꼼수 아니냐, 즉각 좀 실시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실질적으로 특검이 실행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아니 뭐 어제 뭐 자신감 있는 건 좋습니다. 네. 뭐 내가 잘못한 게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대장동 개발 의혹의 설계자라고 말씀하셨고 또 행정의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결재권자였어요. 예. 최종 결재권자가 그 계획 자체가 잘못됐으면 그거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냐라는 저 자세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검찰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하면 하겠다라는 건데 검찰 수사는 이미 미진한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됐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초기에 휴대폰 확보 논란, 유동규 못 찾았죠. 휴대폰 확보 논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피의자들을 출국 금지를 조기에 안 해갖고 피의자들이 출국하는 사태도 있었고 그다음에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할 때 시장실 뺐잖아요. 거의 끝까지 뺐죠. 그다음에 이재명 그 후보의 척근들 수사 지금 진행도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권순일 전 대법관은 뭐 압수수색은 물론 소환도 안 됐습니다. 예. 이걸 보고 국민들이 특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게 70%를 넘어서는데 이게 미진하면 하겠다라는 얘기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볼 때는 검찰 수사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고 그다음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조차도 이제 조건을 많이 걸었거든요. 그러면 여야가 협상을 한다 하더라도 특검의 범위라든가 무슨 이 수사 대상을 놓고서 이게 합의가 되기가 쉽지가 않고요. 예. 상설 특검법에 따라서 가더라도 최소 3개월이 걸리는 건데 지금 대선까지 4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네. 대선 코앞에 민주당이 이 특검을 받아서 하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시간 끌기라고 보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그대로 같으면 당장 특검을 해야죠. 예. 말씀하신 특검을 지금 빠르게 하더라도 대선 전까지는 결과는 그럼 안 나오는 상황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예, 끄면 그렇게 못 되겠죠. 예. 그러면 따지고 보면은 뭐 이제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부분, 뭐 대상이 특정이 좀 제대로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도요. 따지고 보면은 그 녹취록에 김웅, 뭐 손준성, 조성원 씨께서 이렇게 있었던 녹취록에 윤석열 후보가 나와요. 그러면 그 자체도 그럼 압수수색 대상이 돼야 되거든요. 따지고 예. 보면. 근데 그런 거를 따지기 전에 검찰 수사 자체가 최소한의 가용 인력과 관련이 된 부분, 그다음에 돈의 흐름, 그다음에 지금 잡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연결이 되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발표를 하겠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특검 같은 경우는 한 2, 3개월 좀 걸리다 보니 제 생각에는 대선 전에 봤더라도 대선 이후에 결과가 나올 공산이 크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저희가 이 대장동 사건이든 고발 사주든 이런 부분들이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담아놓고 이제 한 120일 남은 대선 이제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하는 대통령 선거에 예. 우리가 좀 정책적 대결을 좀 해보자. 일자리, 경제, 소득 불균형 이런 격차 해소에 대해서 한번 두 후보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게 이제 숙제지 않냐. 아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국민이 궁금해하는 거에
대선 후보는 답을 해야 됩니다. 네네.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받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예. 거기에 여러 조건을 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지금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비리 의혹하고 고발 사주 의혹을 동시 특검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뭐 수사권 쇼핑이라는 표현을 쓰셨던데 예. 하면 되지. 그렇게 뜻하고 그분 말씀대로 국민의힘 의혹이 걸려 있다면 특검에서 다 까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뭐 수사를 중단하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일단 좀 여야가 합의를 하죠. 아니 검찰 수사 중에 특검으로 넘어간 사례가 여러 번 있습니다. 있긴 있지만 처음은 좀 아니지 예, 않습니까? 수사가 방해되니까. 예. 또 그 공방이 치열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이제 같이 내년 초에 지급하겠다고 한 게 재난지원금에서 용어는 바꿨습니다. 그 방역 지원금이라는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한 25만 원씩 내년 초에 지급하겠다. 근데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은 이쪽을 굉장히 공격을 하면서 윤석열 후보는 손실보상금 50조 원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또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그 어떻게 재원 마련 어떻게 할 것이며 그런 공격이 서로 비슷한 공격이 상대 진영에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윤석열 후보가 50조 얘기한 것 중에 43조는 저기 자영업자 소규모 기업 지원금이고요. 예. 그 중에 그다음에 이자 금융권 기금 마련이 약 5조 들어가고 네. 이제 2조는 나머지 그 세금이라든가 무슨 사용료 감액에 들어가는 내용 아닙니까? 지금 예. 이제 국가의 조치에 의해서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이 지금 엄청난 피해를 봤으니까 뭐 찔끔찔끔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이렇게가 될 게 아니고 예. 국가 경제를 전체적으로 튼실하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면은 자금을 만들어서 가겠다. 이게 50조인 거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것은 재난지원금 얘기 아닙니까? 뭐 1, 20만 원 주는 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데 하여튼 이재명 후보는 문제를 무지하게 단순하게 한 다음에 피해가는 재능을 가지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방역 지원금이든 재난지원금이든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지금 국가 채무가 1,000조까지 가고 예. 올해만 그 이자 비용으로 18조가 나갔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중에 현금이 풀려갖고 물가 상승 압박 때문에 인플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 돈을 더 풀면은 경제적 역효과를 통제할 수가 없다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예. 국가재정법상으로 초과 세수는 국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지방교부금으로 우선 사용해야 된다는 법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말하자면 세금 납부 유예라는 꼼수를 써가지고 변칙 통과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게 민주당 및 이재명 후보의 생각 아닙니까? 저는 국가를 경영하겠다는 사람이라면 국가 경제 전체를 보는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재명 후보가 그 점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나온 그 관훈클럽의 이재명 후보의 대답 중에서도 그 조금 주는 게 도움이 되겠냐라는 거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대답은 4인 가족을 매달 8만 원씩 주면 1년에 400만 원이 모인다. 400만 원 1년에 저금하는 사람 그렇게 쉽지 않은 돈이다. 그럼요.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금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전해드리고요. 반론은요? 일단 지금 10만 원, 20만 원 찔끔찔끔 얘기하시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방역 지원금을 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로금이나 감사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650일 동안 전 국민이 힘을 합쳐서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는 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러면 따지면 국가도 노력을 했지만 대다수 80~90%는 국민들께서 참고 방역에 적극 협조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단계적 일상 회복하는데 한 2,000명대에서 1,000명, 2,000명대, 3,000명대나 넘지 않고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이게 다 솔직히 말하면 국민들이 도와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끝나자마자 652년 가까이 고생한 국민들에게 한 20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해서 감사한 마음을 국가가 표현하는 거. 그 부분이 뭐 그렇게 대단하게 여야가 흥분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두 번째, 내수진작 부분인데 10만 원, 20만 원 갖고 내수진작이 되겠냐. 한데 지난 4월에 이미 20만 원, 25만 원씩 전 국민이 지원했을 때 그때 통계를 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 105%가 올라요. 이게 결국엔 그 돈이 어디에 흘러가는 게 아니라 내수에 흘러 들어가서 소비 진작을 일으키고 예. 또 연말연시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좀 풀어서 좀 경기 활성화를 좀 시켜줘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자, 다음으로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이 내용도 좀 논란이 됐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음주운전 경력자보다 초보 운전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아무래도 이제 안철수 대표가 이번 대선을 빗대서 표현한 내용이 예. 있는데 그 내용을 이야기하다가 나온 아마 거죠? 그러신 것 같고요. 조금 뭐 이제 말이 이 앞에가 끊기다 보니까 실수를 인정하되 뭐 비유하자면 음주운전보다는 초보 운전 이런 비율들이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본인 뭐 이재명 저희 후보 측에서도 해명을 했고요. 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초보 운전에 대한 부분들은 음주운전보다 좀 교통안전공단 이런 통계에 보면 예. 초보 운전이 더 위험하다. 이제 그런 발언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예. 예, 그런 말씀 좀 드려요. 예. 차라리 요 인용을 안 해도 좋을 뻔했다는 생각도 이제 드실 수 있지 그런 않을까요? 부분도 있고요. 예. 좀 뭐 그렇게 굳이 표현 안 해도 되는 부분들을 좀 표현하시지 않았냐. 좀 예. 그런 부분은. 물론 말씀해 주신 해프닝이죠. 것처럼 예. 본인의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를 했고 반론과 관련해서도 실수할 위험이 더 많다는 뜻이었다 이런 해명 자료가 나왔는데 이런 관련한 발언들은 좀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것은 이해를 궁금합니다. 합니다. 뭐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 근데 비유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보고요. 저 그때 언제입니까? 대장동 비리 의혹 문제 때문에 경기도 국감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료를 좀 달라고 경기도청을 항의 방문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 네. 부엌 살림 뒤지는 격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네. 이재명 후보는 문제의 본질을 단순화시킨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싹 피해가는 능력이 탁월하십니다. 근데 이게 이제 순발력 있는 대응, 뭐 말솜씨고 이건 다 좋은데 네. 이게 이런 걸 자꾸 하시다 보면 국민 정서에 거스르는 경우도 생기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추가 해명을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추가 해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 대선 후보로서 이재명 후보 이미지에는 예. 누적적으로 좋지 않은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 이런 표현은 좀 안 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번에 그 백브리핑도 굉장히 많이 차단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좀 약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측면이 좀 있긴 있는데요. 예. 왜 원래 이제 대선 후보가 이제 바로 되시고 나면 예. 캠프가 정비가 되고 결국에는 후보의 발언보다는 캠프의 전략과 그다음에 방향, 기조 이런 게 정해진 상황에서 전갈된 메시지가 나가는 게 맞기 때문에 아마 예. 그게 준비 기간 동안에 한 며칠 정도는 그런 거지 뭐 굳이 뭐 후보 입을 막겠다 그런 의도는 아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제 이제 여야에서 거대 여야 각 당에서 대선 후보가 된 이후에 처음으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만남의 자리를 가졌어요. 물론 심상정 후보도 있었고요. 안철수 후보는 일정 때문에 자리 없었지만. 근데 첫 인사가 이거였습니다. 안수는 뭐 편하게 밝게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한 20여 년 전에 성남 법정에서 자주 뵀습니다 했더니 이재명 후보가 못 봤다고 본인은 형사 사건 별로 맞지 않아서 못 봤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게 그냥 편하게 받아들여도 되는 둘 사이에 그냥 대화인지 아니면 뭔가 뼈가 있는 건지 어떻게 보이세요? 저걸 보면 20년 전에 일이 기억이 나시는 게 참 신기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께서 뭐 이 평이 좀 그렇지만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대해서는 아예 뭐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 오래된 사건이라서 모른다고 예. 하면서 20년 전에 잠깐 형사재판 에서 가지 않았다고 하셨지만 거기서 본 이재명 후보를 기억하는 게 예. 그건 좀 의아하고 아마 그냥 뭔가 여러 가지 관련성을 좀 보고 나서 던지신 것 같아요. 20년 전에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툭 던지셨고 아마 이재명 후보께서도 그냥 좀 반농담 아니었을까요? 저 형사 사건은 자주 안 했는데 이러면서 예. 그래서 좀 어색하게 볼 수는 있죠. 그러니까 대권 후보를 딱 만났을 때 그냥 뭐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네. 그냥 좀 인사말을 20년 전에 그 자주 봤습니다 이렇게 한 건데 그래요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저는 기싸움이죠, 기싸움. 기싸움인가요? 예, 왜냐하면 성남지청에서 한 분은 검사를 하셨고 한 분은 변호사를 하셨는데 네.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성남지청 검사가 뭐 수십 명이 되는 건 네. 아니지 않습니까? 변호사가 자기가 들락거리는 지청 검사가 누군지를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형사 사건을 했든 안 했든 재판정에서 만났을 거라고 몇 년간의 기간이니까 만났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이재명 후보가 그랬을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검사와 변호사라서 만난 그 관계가 불편했든지 아니면 기싸움상 현장 분위기상 그게 인정하는 게 안 좋았든지 뭐 그런 게 있겠죠.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경쟁하는 두 후보가 만나면 누가 이제 이렇게 대인배인지 누가 더 어른스러운지 이런 거에 대한 분위기 그 각축이 좀 있거든요. 어제 뭐 그게 나왔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요? 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윤석열 후보가 악수를 할 때 손을 어깨를 이재명 치는 어깨를 것도 친다든가 있고, 예. 뭐 이런 부분들이 다 그런 건데 어찌됐든 정치적 함의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예. 큰 지도자들이 만나면 좀 훈훈한 장면, 예. 미담 이런 게 좀 있기를 바라고 맞아요. 그런 게 있으면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 두 분 사이에 뭐 경쟁심 자체를 없앨 수 없겠지만은 국민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좀 좋은 장면들, 그림들 좀 만들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예. 다음 주제도 짚어볼까요? 이런 가운데 전두환 발언 논란 이후 3주 만에 광주 땅을 밟은 윤석열 후보 논란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요. 이 내용 들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제 발언으로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저분들의 그 마음을 제가 10분 이해를 하고요. 이 방에서 또 정치적 자작도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는데 저는 쇼 안 합니다. 네, 일단은 이 질문부터 드려보겠습니다. 어제 윤 후보의 사과, 광주 시민들의 마음을 돌리기에 충분했다고 보시는지요? 전혀 충분하지 않았죠. 그 아까 화면에서도 보셨겠지만 사과문을 그 현장에 가서 그 광주 시민들이 비난하는데도 사과를 강제 집행하는 느낌. 나 지금 사과하고 있다. 지금 사과문 읽을 테니 난 사과 이런 심정들을 털어내겠다. 그런 느낌을 준 거거든요. 그러면 뭐 어떤 분들은 뭐 더 이상 어떻게 해서 사과를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태도 자체가 틀렸다. 예를 들면 사과를 받는 입장인데 나는 사과할 거야 라고 그냥 사과문 읽어버렸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고 내용 측면에 있어서도 예. 뭐 지금 뭐 해프닝이라고 하고 아무 문제 없다 하지만 그 5월 정신에 대해서 뭐 맞춤법 좀 틀렸잖아요. 방명록 반드시. 예, 방명록에서 이제 반듯 타개와 이렇게. 반드시 틀림없이 꼭 세우겠다.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실수를 하는 것들이 태도와 내용 모든 측면에서 저는 이제 뭐 큰 덕은 못 봤다고 보고요. 솔직히 윤석열 후보가 경선 과정에서는 보수 지키를 위해서 어느 정도 전두환 발언을 통해서 좀 어느 정도 보수 결집을 얻어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중도 확장을 위한 방편으로 호남을 가서 호남과 여러 이제 중도 확장을 위한 부분에서 정치적인 전략적 판단으로 가서 그냥 사과를 강제적으로 한 거다. 그래서 좀 너무 아쉽고 좀 저도 이제 호남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불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화면으로 보셨지만 반대 시위가 있었고 헌화와 분향은 하지 못했고 묵념과 사과만 한 채 돌아서야 했습니다. 이제 사과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표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 지금 이제 부대변인님 말씀을 들으면서 같은 내용을 아주 이렇게 전혀 다르게 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과를 받는 입장에서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면 뭐 준비한 측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겠죠. 네. 그런데 이제 결국 30m쯤을 나아가지 못하고 예. 제대로 된 헌화와 분향을 못하고 항의를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럽죠. 네. 근데 이제 막 그 그림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떤 말을 몇 마디 말로서 그 뭐 한두 번의 사과로 광주 시민의 상처나 그 아픔을 다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그건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제 윤석열 후보의 행보를 보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광주의 아픈 역사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되었고 우리 모두는 5월 광주의 아들, 딸이다 이런 표현도 하셨잖아요. 헌법 하셨고. 전문에 넣는다고 얘기. 네. 기자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셨어요. 예. 헌법 전문에 올려야 된다는 얘기도 하셨고 호남 지역을 희망 넘치는 역동 지역으로 만들겠다 대통령 되고 난 뒤에 그런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뭐 굉장히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진일보한 내용을 발표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예.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18의 상처가 한두 마디로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성숙한 자세로 좀 포용하고 사과를 받아주시면 어떤가 근데 이제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뭐 중간에 잠깐 한 말씀 드리면 예. 5.18 정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신 부분은 알겠는데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 그 인권 변호사님 찾아가셨잖아요. 예. 그것도 생가를 가는 것도 그게 태도적인 측면입니다. 말하자면 그 홍 변호사님 이 유족들에게 네. 생가를 방문하겠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그림을 만든 거거든요. 이건 전두환과 대척점에 있었던 인권 변호사의 생가도 방문했다. 예. 근데 그 홍 변호사님 유족들은 되게 불쾌하세요. 왜 우리를 정치에 넣느냐? 아, 얘기가 안 된 겁니까? 안 됐으니까 반발한 거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다른 관계된 사람이 있어서 일정을 예. 잡으신 것 같고요. 생가를 생가를 막을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거는 좀 더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시면은 5.18 망언했던 의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광주 쪽 유족들께서 이제 주장을 했던 건 그 의원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거나 조치를 해라.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없이 그냥 정신을 놓겠다. 뭐 이 정도 가지고는 아직은 좀 부족하고 예. 우리 부원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한 단박에 될 수는 없지만 예. 좀 더 처음 사과 자체 좀 진정성 있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홍 변호사님 생가를 갔을 때는 차남 국회의원 하셨던 차남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게 기사로 네. 보도된 적이 있고요. 네. 제가 그걸 본 것 같고 이게 차차로 하겠죠. 조치가 필요한 게 있으면 차차로 할 건데 너무 이렇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밀어붙여서 가려고 하는 것도 좀 저는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사과를 하고 또 지역에 가서 그 사과를 수용하는 모양을 보면 네. 또 그게 다시 당내 행위로 와서 이렇게 연결이 될 텐데 예. 분양도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30m 앞에서 하고 오는 장면을 보는 사람들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기에 너무 이제 그렇게 되면 그 개사가 컸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 그 이어지는 정도에서, 개사과까지에 대해서 그 전에 그 예. 행동이 너무 컸기 때문에 반발이 클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전 그렇게 구체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개사과 뭐 그 한 사람들 캠프에서 내보냈냐 마냐 이런 얘기들이 오늘 아침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그건 제가 볼 때는 윤석열 후보의 결단의 부분이라고 보는 것이고 근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과를 하러 갔는데 뭐 다 알 것 같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과를 합니다.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가라는 지적도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SNS라든가 매체들이 많은 상황에서 왜 갔는지를 다 알고 있고 예. 어떤 무리수가 있었는지 다 알고 있고 하니까 그 예. 과정을 소상하게 해서 끝까지 그럴 정도로 메시지를 낼 시간도 사실은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말을 네. 하는 것과 좀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어서요. 그러니까 예. 왜 갔느냐. 예. 사과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뭉뚱그려서 사과에 대한 진정성에서 마음 아프신 분에 사과한다? 뭐 때문에 마음이 아팠는지를 지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아쉽고요. 그다음에 5.18 광주 정신, 5월 정신을 반드시 세우는 부분이 사과는 좀 별개의 문제거든요. 당연히 5.18 우리 거기 망월동에 가면 쓰죠. 예. 제가 가도 5월 정신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죠. 근데 그 이상의 것이 없었다. 그래서 너무 아쉽다. 전두환 좀 전 그래 대통령에 대한 발언 논란이 있고 난 뒤에 예. 바로 광주에 가서 사과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긴 하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거기 가서 다시 제가 몇 월 며칠 날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 부분에 사과한 이거는 좀 제가 볼 때 격에 맞는 사과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요. 예, 예. 전두환 전 대통령 구설이 있었을 때 바로 광주를 가서 사과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네, 봐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